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지위였음에도 뇌물 2,500만 원을 수수했다면서 A씨의 범행은 경찰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소나기도 계속돼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 영남 내륙에는 한때 5에서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1년 7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역대 최다 1,6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4차 대유행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은 확진자 더 늘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걱정입니다. 전염력이 매우 빠르고 확산세도 빠른데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리두기, 그리고 순서에 맞게 백신 접종하기, 모두를 위해서 다 함께 잘 지켜야 합니다. 수도권은 4단계 이어가고요. 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올라가는 비수도권 지역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주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Y, 그러니까 윤석열을 치면 경찰 수사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나와가지고 한마디 했는데요. 정치권 파장 큽니다. 윤 전 총장은 사실이면 선거 개입이라고 했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진상규명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했다가 오늘은 살짝 발을 빼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고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대선 때마다 나오는 공작일까요? 아니면 이 폭로가 차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요? 김민아 기자와 함께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중 교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이 존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개월 동안의 고강도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하면서 제19 감싸기 의혹을 자초했다고 했습니다. 감찰 결과 어떻게 됐는지 재판 5분 전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 연일 최다를 찍고 있습니다. 아이고, 애청자분들 거리두기 잘 하셔야 됩니다. 방역, 개인 방역 신경 쓰셔야 됩니다. 코로나 백신도 잘 맞고 계신지 걱정이 됩니다. 0894님께서 오늘은 더워도 너무 덥네요. 다들 물 자주 마시면서 힘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합니다. 0235님, 아이고 더워요. 택시 손님도 없고요. 시원한 뉴스 부탁합니다. 자, 코로나 시대 덥기까지 합니다. 지혜롭게 보내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지혜 나눠주십시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널리 퍼뜨리겠습니다. 본방사수 인증 퀴즈 오늘도 나갑니다. 잘 듣고 있다가 정답 보내주시고 햄버거 세트 받아가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 심각합니다. 네, 오늘 또다시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1615명인데요. 지난주 수요일이 1200명대였고 또 그 예. 전주가 800명이 안 됐으니까 이 증가 속도가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네. 특히 비수도권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수도권도 물론 1100명대로 수직 상승했습니다만 비수도권도 400명에 육박을 했습니다. 하루에 몇 명 나오던 동네에서 몇십 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경남 87명, 부산 62명, 대구 52명 등 영남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리고 논산훈련소의 집단 감염도 100명을 돌파하면서 이 단일 부대로서는 최대 규모의 확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됐습니다. 네, 정부는 오늘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은 2단계 격상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전국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국방부도 올 하반기 이 예비군 훈련 일정을 취소했는데요. 이에 따라 예비군 훈련 대상자들은 전원 교육을 이수받은 것으로 처리키로 했습니다. 50대 후반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 재개됩니다. 네, 지난 10일 예약을 하지 못한 55살에서 59살 국민들이 대상이고요. 오늘 오후 8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예약한 분들의 실제 접종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8월 14일까지고요. 지난 12일에 예약을 마치신 분들은 당초 예정대로 26일부터 내달 7일까지 접종을 받습니다.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나오면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네, 수산업자를 사칭한 사기꾼 김모 씨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입건된 그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경찰에 소환돼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이후에 나와서 기자들과 만나 공작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던 그날 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이 언론에 도배가 됐다라며 이것이 공작이다라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여권, 이 정권의 사람이란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치인이 찾아와가지고 Y 그러니까 윤석열 치면 없던 일로 경찰서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요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자를 했다는 분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Y가 윤석열 전 총장을 의미하는지도 밝히지 않았는데요. 다만 미디어오늘이 관련해서 이동훈 전 논설위원에게 취재를 했는데 JTBC 단독 보도 경위를 취재해보라라는 그 좀 뜬금없는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 JTBC 보도가 이 수산업자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입니다.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이런 최초 보도였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누가 흘려줬겠느냐 이런 말만 했다고 하고요. 더 자세한 근거를 묻자 미디어오늘 기자와 질의응답한 SNS 메신저 대화 내역을 삭제하고 휴대폰을 꺼놨다고 합니다. 골프채 세트를 받은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풀 세트 받은 건 아니고 집 창고에다 갖다 놨다는 겁니다. 그게 받은 거죠. 무슨 받은 게 아니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뇌물 성격의 골프채를 받은 사건을 정치 공작이라고 합니다. 무슨 근거가 있는지 무슨 내용인지 진짜 공작은 맞는 건지 저희가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따가 김민아 기자하고도 살펴보고요. 네. 노영민 전 비서실장한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네,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피의사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 허용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예외적 사례에 한해서만 피의사실 공표를 허가하고 그 외에 피의사실 공표 행위는 엄단하겠다라는 건데요. 예외적 사례는 일단 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다는 대전제하에 오보가 있을 경우,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이 보이스피싱 같은 이 전기통신 금융사기,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테러 등입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예시를 규정에 넣어서 피의사실 공표가 오용되는 걸 막겠다라는 게 법무부의 구상입니다. 법무부가 검찰이 항상 이거 막겠다고 했는데 잘 될까요? 네, 그리고 또 규정에 어긋나는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질 경우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수사팀 및 비위가 의심되면 수사나 감찰을 의뢰하도록 했고 피의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논두렁식의 의혹을 흘렸죠. 흘려가지고 SBS에서 크게 보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고위 관계자가 나쁜 빨대다 이러면서 반드시 색출하겠다 이렇게 검찰에서 큰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 뒤에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아이고, 네. 이번에는 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박범계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칼을 뽑았는데, 정말 여론몰이로 언론과 짜고 여론몰이로 피의 사실을 흘리고 한 사람을 이렇게 사냥하는 그런 식의 공표는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도 오늘 발표됐습니다. 네, 박범계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증언 연습을 시킨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했는데요. 검사가 지금 그 교도소에 있는 피의자한테 증언 연습을 시켰다고요? 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한명수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라고 증언한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가 증언을 받고자 이 검찰이 한만호 씨 동료 재소자들을 교사해서 한만호 씨의 바뀐 증언을 위증으로 만들었다라는 의혹입니다. 그리고 이 합동 감찰 결과 이 검찰이 당시 사건 참고인들을 검찰에 100회 이상 소환해서 이 증언할 내용 등에 대해서 연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의혹이 나왔고 또 진정이 접수가 됐는데 이 진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이 이를 대검 감찰부로 이첩했음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하려 한 것을 두고 이것도 절차적 정의를 침해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요. 이 사후 대책도 원칙적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모으고 증언을 모으는 사람인데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문제가 큰 사건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감찰이 나왔고요. 검찰이 법무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네, 어제 이 정부가 건설업과 제조업의 이 각종 끼임과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발표했었는데 이런 발표가 나온 날 심지어 특별 근로감독까지 받았던 현대중공업에서 또 노동자 한 명이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네. 어제 새벽 5시 30분쯤 그 울산 현대중공업 도장공장 지붕에서 45살 정모 씨가 25m 아래로 추락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정모 씨는 외주업체 소속이고요. 이 낡고 녹슨 강판 지붕을 이 새 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로프를 설치하긴 했습니다만 이 슬레이트 모서리가 날카로워서 이 로프가 끊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 2월에도 철판에 끼어서 숨졌고요. 지난 5월에는 용접하다 떨어져 숨졌고요. 현대중공업은 배를 잘 만드는 회사입니까? 사람이 잘 죽는 회사인가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 현대중공업 한영석 사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사고 원인 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아니야, 책임감으로 이제 될 만한 사안이야.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가요. 그런데 책임감 느낀다고 이게 될 만합니까? 원인 규명하겠다고요? 적극 협조하겠다고요? 부족합니다. 네, 그런데 입장이 나오고 나서도 한 노동자가 현대중공업에서 또 추락해서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10년간 40명, 올해만 벌써 3명째 노동자가 사망을 했는데요. 사고 때마다 회사는 안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이번 사망 사고에서도 추락 방호망 등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법이 빨리 만들어지고 더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만 하면 뭐합니까? 책임감을 느끼면 뭐합니다. 사람이 계속 죽어가는데. 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에서도 산업재해가 또 발생했네요. 네, 어제 새벽 부산 기장군의 한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이 수거업체 직원 50대 A씨가 쓰레기차에 실린 음식물 쓰레기를 긁어내리다가 순간 발이 미끄러지면서 저장고 안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이에 동료 B씨가 A씨를 구하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악취로 인해 곧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요. 소방구조대가 구조했지만 A씨는 숨졌고 B씨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2달 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에서 역시 안전장치 없이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오수조에 빠져서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음식물 폐기물 업체 여기에서도 좀 안전 진단을 조금 더 해야 되겠어요. 근로감독관들 그쪽에도 가봐야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뉴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하면서 22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한국판 뉴딜 2.0 사업을 수행하고자 2025년까지 총 220조 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250만 개를 만들겠다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그 한국판 뉴딜 1.0이 발표됐는데 이번 2.0은 업그레이드 판인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양극화를 해소하고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그리고 탄소 중립 등 과제를 보강한 내용이다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돈을 쓰겠다고 합니까? 네,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청년 정책에 8조 원 그리고 교육 돌봄 격차 해소에 5조 7천억 원 등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청년 정책은 청년의 주거 안정, 교육비 경감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고 대표적으로 저축 장려금을 보조하거나 이 병역 의무자에게 이 높은 저축 금리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뉴딜 분야에는 이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조 6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 새로 4조 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떤 분야에 돈을 이렇게 투입하고 어떤 산업을 키울 건지 이렇게 잘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산업의 미래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바왕 유상봉 씨가 있습니다. 유상봉 씨가 감옥 간 뉴스까지는 전해드렸는데 밖에 보석으로 나와 있었나 봐요.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갔습니까? 네, 한바왕으로 불린 유상봉 씨는 지난 2014년 그 울산 아파트 공사 현장에 한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서 약 9천만 원 정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1, 2심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지난달 29일 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이제 감옥을 가야 되는 시간인데요. 이 사건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이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이 전자발찌 착용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된 바 있는데요. 그래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법원이 유상봉 씨를 구속하기 위해 검찰이 유상봉 씨를 구속하기 위해 신병 확보에 나섰는데 유상봉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아직 찾았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고 검찰은 유상봉 씨 주변을 탐문하는 등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왜 윤상현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는지 전 그게 더 궁금합니다. 공군 여중사 사건과 관련해서 공군 법무실장이 입건됐습니다. 네, 국방부 검찰단이 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초동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예. 지난 9일 이 전익수 법무실장이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요. 조사 결과 일부 혐의 사실이 확인돼서 직무유기 혐의로 어제 입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지난달 1일 이 합동수사에 착수한 지 42일 만입니다. 네. 검찰단은 이와 함께 이 수사 중 고등 군사법원 직원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발견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직원은 전익수 실장에게 합동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엄중히 처벌했으면 합니다. 10대 학생들 간의 폭력 영상이 유포됐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네, 이 대낮 그것도 도심에서 학교 폭력으로 의심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일이 있어요. 네, 어제 SNS에는 남녀 학생 여러 명이 이 다른 남학생 한 명을 괴롭히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영상에서 한 남학생이 피해 학생을 뒤에서 붙잡아서 이 목을 조르고 있었고, 이 다른 여학생이 담배를 피우며 피해 학생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말리지 않고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영상은 어제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의 한 지하철역 인근 상가 건물에서 찍혔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촬영한 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바로 이 폭력범들 잡아들여가지고 따끔하게 처리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피해 학생이 장난을 친 것이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피해 학생 학부모도 바로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이 사건이 경찰에 인계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경위를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장난으로 여러 명이 이렇게 지금 누구를 괴롭혔습니까? 괴롭힌 건 장난이다. 이 장난이어도 이건 폭행이고 폭력은 맞지 않습니까? 네, 영상을 봤는데 그 장난으로 보기에는 너무 좀 그래서 경찰은 계속해서 그냥 경위 파악하고 있다고요? 네, 계속 경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무서워서 가해 학생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왜 이렇게 처리하는지, 경찰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희가 계속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윤서정님께서 주 기자님, 정 기자님께 뭐라 하지 마세요 얘기합니다. 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네. 아니 왜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사과하겠습니다.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만취한 여성을 쫓아가 성폭행한 남성이 있습니다. 구속됐습니다. 네, 부산의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쫓아가 성폭행한 남성이 검거돼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9일 오후 이 부산 도시철도 한 역사 내에서 만난 술 취한 여성을 부축해준다면서 집까지 따라 들어갔고 네, 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남성이 예. 이 지하철 승객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이 부산교통공사 직원이었습니다. 이 A 씨는 이 근무 시간 이후 개인 모임을 하고 귀가하던 중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범행이 일어난 역사는 이 가해자의 담당 구역이 아니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심지어 범행 후 이달 7일 이 구속되기 전까지 담당 역사에서 정상 근무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말하지 않았고 또 경찰에서 수사 통보가 없어서 교통공사는 이를 알지 못했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네, 교통공사는 A씨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면 직위 해제 후 징계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인데요. 혐의 그대로 기소가 된다면 이 파면 사유에 해당합니다. 네. 아무튼 공직자가 지금 공직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성폭행을 했습니다. 기소된다면 파면 사유라고 합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과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네. 경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네. 강흥천님께서 30년 전에 미포조선 견학 갔을 때요, 관광버스 기사님이 가이드하면서 큰 배 만들 때 사람이 해마다 죽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심각한 일인지도 몰랐어요. 단순히 큰 배에 놀랐지 사람의 희생에는 놀라지 못한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큰 공사, 큰 건물, 큰 다리,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전하게, 조금 천천히 잘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 죽는 거는 돈과 시간에 이렇게 밀려서 계속해서 그 희생을 계속 두고만 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 구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3392님께서 저는 쟁반에 얼린 아이스팩 여러 개 놓고 선풍기 켜고 있습니다. 등에는 아이스매트 대고요. 등이 서늘합니다. 이렇게 여름을 나신다고요? 5281님께서 너무 더워요. 장애인분들, 이동 약자분들 모셔다 드리는 일 하는데요. 훌륭하신 일 하시네요. 시동을 끄면 숨이 막힙니다. 그래도 2차까지 맞아서 조금 안심이지만 종식 전까지 마스크는 항상 착용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더운데 힘내주십시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교통량 5시를 전후로 늘기 시작하면서 상습 정체 구간에는 이미 차가 많고요. 사고가 발생하면서 밀리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 가양대교 4차로에 사고 차량들 서 있습니다. 방화대교부터 막히고요. 이후로는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쪽은 기름램프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마장램프부터 심하게 막히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구리나들목부터 구리시계, 다시 신내에서 종암분기점까지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횡성휴게소를 지나서 작업 중인데 이 일대 6km 구간 정체가 심해서요. 미리 국도로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도동분기점, 대구포항선 포항방면 진출로에서 1시간 넘게 사고 처리 중이라서요. 2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정부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일자리가 250만 개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청년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지금 4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야 될 숙제들 많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선에 대한 이야기 어찌 보고 계신지 종합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밀린 책도 읽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만나면서 지냈습니다. 네. 청와대에 나오니까 좀 건강해지셨습니까? 예,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데 네. 그렇습니다. 그때 청와대에 계실 때는 살이 이렇게 쭉 빠지셨는데 조금 좀 살 좀 찌셨어요? 네, 좀 늘었습니다. 네. 자, 문재인 정부 4년을 지났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네, 일단은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만 해도 한반도의 전쟁 위기설이 언론의 주요 뉴스였었습니다. 처음엔 심각했습니다.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위기는 모두 극복했습니다. 게다가 6.25 이후에 역대 정권에서 북한과의 휴전선이나 해상에서 군사적 충돌로 인해서 항상 우리 군인의 희생이 있어 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하게 우리 군 단 한 명의 사망자, 부상자도 없는 그런 평화 시대를 이루어냈다는 것을 크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은 충돌도 없었네요, 생각해보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화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한국 경제의 신용은 현재 최상위입니다. CDS 프리미엄이 이제 금융위기 이내로 가장 낮고요. 그리고 무디스 등 3대 신용평가 기관에서의 국가 신용 등급을 보면 우리나라는 영국이나 홍콩, 대만보다도 한 등급 높고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2등급이나 높습니다. 아주 놀라운 결과고요. 일본보다도 높습니까? 2등급이 높습니다. 네. 이러한 신용 등급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유럽에서 5년물 7억 유로를 외평채를 발행했는데 비유럽 국가로서는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로 외평채를 발행했습니다. 네. 예, 이것은 돈을 빌린 우리가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네. 돈을 빌려준 쪽에서 우리에게 이자를 주는 겁니다. 네. 이러한 놀라운 일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한반도의 평화가 기반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랑을 너무 길게 하시네요. 자, 현 정부의 정부 초기에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도 많이 추진했어요. 자, 권력기구에 대한 개혁 잘 안착됐다고 보십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있으면 좀 뽑아주십시오. 네,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성과 중 하나입니다. 권력기관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여소야대 국회가 지속되었습니다. 21대 국회 전에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국회 선진화법도 있었죠. 네. 예, 야당과 진보적인 야당과 손을 잡아도 법 개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서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를 수립했습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출범 등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대표적인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개혁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 하에 국정원은 인권 침해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자부합니다. 이게 지난 정권에서는 국정원이 무고한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만들고 언론사를 사찰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 옛날 일이 됐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경우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복을 위한 기업 세무조사는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네. 예. 그런데요,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했고 경제도 나아졌고 권력기관도 개혁했고 별다른 또 큰 권력형 비리나 친척 비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문재인 정권 4년 최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거는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회 전반의 문제도 거의 해결했거든요. 예, 아마 농민들이 경운기나 트랙터 몰고 시위하는 거 우리 정권 하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예, 이것은 쌀값이 안정됐고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고요. 네. 또한 당사자들에게는 정말 한으로 남아 있었던 그러한 장기 미해결 노동 현안. 네. 이게 KTX 여승무원의 복직, 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복직, 삼성전자 반올림 보상, 파인텍 노동자의 복직, 그리고 13년이라는 국내 최장기 해고 분쟁이었던 콜텍, 그리고 전공로 해직자의 복직. 우리 정부 하에서 미해결 장기 노동 현안은 100% 해결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숙제들도 다 했는데 그럼 못한 건 민심은 싸늘합니다. 자, 못한 것이 있어서 그래요. 참 아픈 게 있죠. 네. 부동산. 부동산 문제가 가장 아프고 또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저금리 기조의 이제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유동성 공급이 확대된 이제 그런 상태인데
주택 공급이라는 것이 계획 이후에 4, 5년이 걸려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런 문제만으로 우리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사실은 모든 통계 수치를 가지고 계획을 잡습니다. 네. 서울시의 인구는 지난 4년간 연 평균 한 7만 7천 감소합니다. 연평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구당 인구가 한 2.18명 정도 되기 때문에 1년에 3만 5천 가구 정도가 서울에서 줄어듭니다. 예. 그리고 신규 착공이 연 5만 가구 정도 신규 착공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물론 그전에 MB 정권 때는 연 2만 5천 가구 박근혜 정권 때는 연 3만 3천 가구의 신규 착공이 있었습니다만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신규 공급이 이루어진 겁니다. 신규 공급이 이루어졌는데. 예, 그렇게 됐는데 멸실이 한 2만 가구 됐고요. 그렇게 보면 여기 모든 그 통계 수치에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게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네. 2018년까지는 1인 가구의 증가가 서울에서 연간 5만 가구를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 아무리 많아도. 예. 그랬는데 2019년에 갑자기 한 40% 중반대로 이렇게 증가율이 네. 높아지면서 7만 가구가 1인 가구가 증가합니다. 예. 그러면서 수급상 이 조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그런데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이 1인 가구의 증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네. 연간 10만 가구 이상 증가했을 거라고 저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직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그 실책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공간의 공급을 제때 하지 못한 것. 네. 이 문제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아파트 수급에까지 조절에 문제를 일으켰는데 현재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아마 이달부터 그 대책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날 건데요. 네.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국민들께서도 아마 지켜보시면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김상조 김현미 카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죠? 뭐 아무튼 그분들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신 분인데요. 자, 인간 문재인을 보다가 대통령 문재인이 됐습니다. 참 어떠셨어요? 네, 뭐 대통령님에 대해서야 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아 온 것과 같습니다. 예, 따뜻한 마음이 있죠. 네. 예, 이게 뭐 측은지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리고 합리적 판단을 하십니다. 네. 이것은 뭐 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역지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리고 결국 사람이 먼저다라는 네. 말이 인간 문재인을 그대로 드러낸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좋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자, 문재인 사람 좋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대통령으로서 조금 단호하게 더 조금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약점 좀 아픈 얘기도 좀 해주세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직전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괜찮죠 뭐. 대통령이 안 들을 거예요.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요. 네, 예, 그거는 그러면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예. 자, 문재인 정권이 독재 정권이다, 전제 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독재자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건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그 인식 같습니다. 현실과 좀 동떨어졌습니까? 네. 네. 독재 정권과 문재인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고 칭하는 거는 조금 수긍하시지는 않죠. 그건 괜히 하는 말이겠죠. 예. 차기 대선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글쎄요, 저는 지금 후보들이 좀 미래 대한민국을 설계하는데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대통령 후보들이 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뭐다. 네. 그리고 어떠한 것이 시급하다. 예. 라고 하면서 나는 집권하자마자 몇 년 내에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자기가 진단한 현실의 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겠다. 그렇죠. 이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리더는 그래야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실 문재인 후보 시절에
후보 시절에 네. 지역 상생형 일자리라든지 산업 정책으로서의 빅3라든지 신남방 신북방 정책으로 외교의 지평을 늘리는 거라든지 그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해운 산업을 재건하겠다라든지 네.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그 플랜이 사실상 다 마련됐던 겁니다. 아, 그 전에요. 예, 이미. 그리고 지금 해운 산업 재건 계획은 집권 초기부터 즉시 추진하지 않았다면 네. 지금 해운 대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아, 그래요. 현재 24,000 TU급 12척, 네. 16,000 TU급 8척이 공급되어서 HMM이 그 얼라이언스에도 들어갔고 네. 저렴한 해상 운송비로 우리 수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데 네. 상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수출 물량에 대한 그 운임이 우리의 2~3배입니다. 네. 만약에 우리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수출 물량을 아마 실현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네. 현재 계획을 잡고 네. 집권하자마자 즉시 이런 것을 이행하겠다. 예. 나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것으로 본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해서 중용했던 인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문재인 정부 타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거 문재인 정부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뭐 인하대 로스쿨의 김인혜 교수가 그 한 말이 저는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의 장이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조직을 이용하는 것. 즉 정치 권력이 간섭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로 해서 생기는 공백. 그러니까 자율권을 준 거죠. 네. 이것을 이용해서 조직을 정치적으로 타락시키고 개인이 출세하는 것. 네. 이게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네. 아마 이런 김인혜 교수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서 임기를 정하는 자리는 그만큼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네. 이에 따라서 검찰총장으로서 지휘한 그동안의 수사는 결국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네. 감사원장의 경우는 더합니다. 네. 감사원이 비록 헌법상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감사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완전한 독립을 보장했습니다. 네. 이러한 독립선 보장 차원에서 업무 보고조차 최소화했습니다. 예. 1년에 한 번 정도 형식적 수준의 업무 보고를 받았을 뿐입니다. 이거는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같은 독립성 보장을 악용해서 조직을 정치적으로 타락시키고 개인의 출세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감사원의 미래를 위해서도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권력이 감사원장의 임기를 침해해서도 안 되지만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정치하겠다고 스스로 임기를 침해하는 것, 그것 역시 안 됩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큰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총선 직전에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고 이거는 좀 정치적으로 의심받는다. 그렇게 조직에서 이렇게 반대하자 사표를 던졌잖아요. 그때 사표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표를 던지겠다고 사표를 내겠다고 말만 했지. 네. 사표를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말만 하고 그냥 가셨군요. 네. 네.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대통령한테 독대를 요청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실장님 모르는 것도 있습니까? 그거는 본인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갑자기 공작설, 여권의 공작설을 주장했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아는 바로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 제안을 한 여권 인사가 있다면 누군지 밝히면 네. 간단하게 해결될 일입니다. 네. 그게 여권의 공작인지 아니면 그쪽의 공작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반도 평화적 정착을 위해서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실장님도. 자, 통일부를 없애야 된다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치인에게 바이블이자 교과서는 헌법입니다. 네.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리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 헌법입니다. 헌법이 국가와 대통령에게 부여한 일이 있습니다. 예.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각 정부 부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모든 정부 부처는 그 설립의 근거가 헌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 헌법의 그 각 조의 마지막 문장은 네.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다. 할 수 있다. 네. 하여야 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예.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통일을 실현해 나가야 하는 것은 국가와 대통령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네.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처가 통일부입니다. 예. 만약에 통일부가 없다면 국가와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의 의무는 어디서 수행해야 되겠습니까? 이는 대통령의 그 어떤 선서에 나와 있는 신성한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과 법률상 북한은 외국이 아닙니다. 외교부가 담당할 사안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본방 사수 인증 퀴즈 주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는 오디오가 비지 않는 코너죠. 주진우 라이브 수요일 코너 제목을 맞히는 거예요. 김병민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과 최진봉 교수가 출연하는 코너 제목 이슈 이것에서 이것에 들어갈 네 글자를 맞춰주세요. 이것은 짧은 패스를 빠르게 주고받는 축구 경기 전술을 말하기도 해요.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자 선착순 20명께 햄버거 세트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본방 사수 인증 퀴즈 내일 또 만나요.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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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한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뜨겁게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코너 김병민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8004님께서 정답 초질검 그러면서 본방사수 정치일 일이 가자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이슈 티켓타카 간판 프로그램인데 좀 분발하셔야 되겠어요. 특별히 최진봉 교수님 아직 1위가 안 됐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최진봉 교수님이 계속 나오셔야 되는데 네. 가끔 안 나오시고 전화로 하니까 이게 청취율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돈진봉 소리 들었습니다. 네. 래퍼 진봉 소리 듣고요. 자 최진봉 교수님. 예. 이 뉴스를 먼저 다뤄야 되겠습니다. 요즘 이준석 리스크라는 얘기가 막 나오는데 네. 이 얘기를 또 김병민 의원한테 하라면 김병민 의원 또 마음이 따뜻하니까 그 말 못하잖아요. 자 먼저 가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김병민 의원은 늘 속마음하고 겉하고 달라요. 제가 그런가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정말요? 그럼요. 네. 방송의 내용이 저는 전부가 무시가 아니라는 걸 꼭 아닙니까? 여러분 알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준석 리스크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보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이제 자꾸 방송에 출연하고 나오는 거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자꾸 노출되는 것은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합의해놓고 오늘 또 보면요. 오늘 인터뷰를 많이 해요. KBS도 인터뷰했어요. 오늘. 네. 인터뷰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를 공격했던 대선 주자 후보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을 또 공격을 해요. 아,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냐. 네. 이건 전략적으로 내가 한 건데 나를 공격하면 말이 되냐. 네. 선별지급 뭐 다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예컨대 이런 중에. 예. 근데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표는요 개인이 아니에요. 방송 패널이 아니에요. 김병민이나 저처럼 패널들은 자기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표라고 하는 분은 당의 전체 의견을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말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은 문제가 있고 지금 논란이 돼가지고 어쨌든 당내에서 공격을 받고 또 여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잖아요. 그럼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도 여러 인터뷰에 나와서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제 했던 말과 오늘 했던
했던 말은 또 다른 건가?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 좀 안타깝습니다. 김병민 의원. 네, 굉장히 애정을 듬뿍 담아서 네.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의 소통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당내 원내 의원들과도 주기적인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파격적인 행보로 국민의힘의 관심을 끌어오는 데는 이준석 대표가 열심히 했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토론 배틀을 통해서도 나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게 보통 당 대표끼리 만나서 혹은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합의문 서명하고 나면 그다음 들고 가서 의원총회 등에서 야 이거 합의를 어떻게 이렇게 왔어 라고 엎어지는 경우들이 간간히 나타나는데요. 네. 얼마 전 박영선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돌아와서 의원들의 격한 반발에 나타났던 점들도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때까지 갑니까? 박영선 대표까지. 꽤 오래전 일이긴 한데 항상 옛날 얘기를 그럼 최근 끌어와요. 일로 다시 갖고 오면은 이게 당대표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빵점짜리 당대표라고 이준석 대표한테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거든요. 빵점이라고 볼 수 없죠. 근데 추미애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이거 당대표로는 빵점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니까 빵 터지는 드립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도 있고 가도 있으니까 즐겁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대표라고 하는 부분에서 인식을 조금 더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말 한마디 하거나 협상하고 거기 가서 합의를 해내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 전체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의도가 됐든 안 됐든 절차를 밟았든 안 밟았든 국민들이 볼 때 대표 두 사람이 만나서 합의했다. 대변인까지 나와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네. 그럼 그거는 사실로 받아들여야지 설마 대표가 저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뒤집어질까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본인은 계속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자꾸 리스크를 보여주게 되면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반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저는 중진들이나 아니면 대선 후보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것도 어찌 보면 조심해달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도 그런 경고를 잘 안 듣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런데 경고를 너무 세게 하는 것도 같고요. 4524님께서 이준석의 성장통이죠 얘기하는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잘한다 예쁘다 하다가 언론도 조금 때리기 시작했다는 거 이제 허니문은 끝났다는 거 명확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원 전 감사원장 어떻게 됩니까? 언제 들어옵니까? 국민의힘 쪽으로 가는 건 맞습니까? 김병민 의원? 윤석열 전 총장은 잘 모르겠고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입장을 명확하게 안 냈으니까 따로 신호를 안 줬으니까. 네. 근데 최재형 감사원장의 신호는 아주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 신호는 본인에 대해서 가장 모든 것들을 물어보는 첫 번째 사람으로 김영우 전 의원을 딱 낙점을 했거든요. 네. 김영우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이었고 네. 이런 과정들을 거쳐보건데 아주 빠르게 정치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과 함께하겠다는 신호를 김영우 전 의원을 통해서 준 것이 아닌가 싶어서. 김영우 전 의원이 또 메시지를 내고 있고요. 내고 있죠. 국민의힘하고 그 보조를 맞추는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김영우 전 의원 입장에서는 최재형 원장이 나는 국민의힘에 들어갈 생각이 없고 바깥에서 계속 한번 해볼 텐데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김영우 전 의원이 갔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 일단의 입당의 속도는 최재형 원장 쪽에 무게추가 생긴 것 같고 윤석열 전 총장 측도 고민이 깊어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김병민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동의한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요. 예. 왜냐하면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들어가서 검증받고 철저한 검증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들어가면 국민의힘도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 옆에서 찌르겠죠. 그럼요. 가만히 있지 않죠. 홍준표 의원을 보세요. 가만두시겠습니까?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안 들어갈 거예요. 무슨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고려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요? 그럼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가면 그냥 바로 먹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먹히질 않을 거예요. 근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계속 외부에 있다?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본인한테? 저는 별로 도움 안 될 거라고 봐요. 떨어지면 더 못 들어가요. 근데 아니 본인 지금 입장에서는 선택이. 윤 총장 입장에서의 고민은 민주당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미러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쭉 앞서가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나머지 후보들이 정말 앞다퉈서 무조건 이재명을 얘기하니까 네. 오늘은 이재명 후보도 좀 화가 난 모양이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 주먹으로 때리는 건 내가 맞겠는데 발로 차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서게 되는 상황을 지켜보건데 윤석열 전 총장이 유력한 지지율을 갖고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당이 안 들어오냐 했는데 지지율이 빠지니까 다급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오히려 지지율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아무리 때려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본인의 공간들을 바깥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고민이 그래서 커진다는 거죠. 지금 김병민 의원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지율이 높을 당시에는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들어가서 당의 지원도 받고 또 본인의 경선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입니다. 남정우님 질문인데요. 지지율 떨어지면 안철수 대표 만나서 제3지대 논의하고 그럴까요? 그것도 물어보네요. 지지율이 떨어지면 윤 전 총장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뭔가 분명하고 확실한 변화의 국면들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지금 지지율이 흔들리는 건 맞죠? 여론조사 수치를 보니까 흔들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도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사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새 정치를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말고 이재명 후보는 지사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지만 여의도 정치권 경험은 없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랑도 거리를 두고 있고 윤 전 총장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대를 해봤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는 게 없는데 네거티브 요소는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에게 눈길이 간다면 이 이재명 후보가 흔들리는 게 윤석열 전 총장에게도 같이 연결돼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흔들릴 때 다 잡고 가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이쯤 되면 뭔가 판을 엎을 만한 획기적인 수를 내야 된다. 판을 엎을 만한 수요? 그 획기적인 수 하나가 저는 딱 한 가지 남았다고 보는데. 뭐요? 지금 당장 네. 종로 구기동으로 가야죠. 구기동으로 가서 네. 저 누구를 만나라? 네, 거기 가서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라? 뭐 그게 판을 흔들겠어요? 못 흔들죠. 그분들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힘도 없어요.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는 달라요. 둘이 같은 입장에서 보면 안 되고요. 김종인이 아니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 한 번도 검증 받아본 적 없고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이재명 지사는 정치를 오랫동안 했고 도지사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행정 능력이라든지 국정 운영 능력이라든지 어느 정도 검증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윤 전 총장은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리스크가 생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 있는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 그런 부분이 지금 검증 과정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하나의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하이드님이 김병민 은근히 윤석열 견제하고 최재형 미는 듯 아직까지는 판단 할 수 없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6시에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11살 성원이는 선천적으로 골연골종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성원이는 이 희귀병 때문에 몸이 자라면서 수시로 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요. 유일한 보호자인 외할머니는 다가오는 수술 날짜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도 울거나 떼쓰지 않고 꾹 참아내던 성원이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작년 간경화로 엄마를 먼저 보내면서도 애써 눈물을 삼키던 손자 성원이. 외할머니는 또래보다 일찍 어른이 돼버린 손자가 너무 안쓰럽기만 합니다. 두 사람이 지금의 아픔을 이겨내고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오늘 오후 5시를 기해서 폭염특보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폭염특보가 해제되고 폭염경보가 폭염주의보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은 폭염특보 상황이고요. 많은 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풀린 곳은 전라북도 장수와 제주도 남부 지역이고요. 세종과 부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폭염경보가 폭염주의보로 바뀐 상황입니다. 오늘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고 열대야로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을 보니 서울과 인천, 제주 26도, 춘천, 강릉, 대전, 광주, 대구, 부산 25도로 대부분 25도 이상의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세종, 대전, 광주, 대구가 33도, 인천, 부산, 강릉 지역 31도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구름량은 다소 많은 편이고 이 열기 때문에 곳곳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경기도 동부 지역, 강원도 내륙 산지, 충청도 내륙, 경상북도 내륙, 경남권을 중심으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고요. 내일과 모레는 더욱 강하고 요란한 소나기가 더 내리겠습니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기온 32.5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 소득 하위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정부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 없이 하겠다며 80% 지급안을 고수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재정 빚을 내기는 어렵다며 추경 규모 순증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최근 캠프 총괄격인 상황실장에 김영우 전 삼선 의원을 영입한 데 이어 조만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캠프 사무실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시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합동 수사 착수 42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전 실장이 내부 수사 상황을 일부 공유받은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구속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코로나19 확진 이후 동선을 허위 진술한 혐의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선수 등 확진자 5명의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구는 이날 오후 추가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7일 새벽 NC 선수 4명 등 총 6명이 한 공간에 있었음을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이슈 티키타카 이어가겠습니다. 최진봉, 김병민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윤석열 캠프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논설위원, 조선일보 논설위원입니다. 골프채를 받았어요. 근데 골프채를 풀세트를 받진 않았나 봐요. 퍼터가 없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집에다 갖다 놨대. 받아서 갖다 놨는데 받은 건 아니래요. 네. 그러면서 공작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김병민 의원님? 공작이면 누군지를 빨리 얘기해야죠. Y 뭐라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공작 정치, 회의 정치 얘기했는데 시기적으로 상 공교로운 부분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6월 29일 윤 전 총장 출마 선언일에 맞춰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본인 입으로는 그 전에 누군가가 여권의 그리고 정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이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 본인은 알지 않습니까? 그거를 얘기할 때만이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주장에 힘을 받기 위해서는 빨리 그 사람의 이름, 실명을 공개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새 세상에 야, 너 얘기 잘하고 윤석열 좀
비판해. 그러면은 경찰 수사 빼주게. 이게 그게 가능합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조선일보의 전 논설위원이 있지도 않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면 본인이 더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명을 빨리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 그냥 추측입니다만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본인의 이 어려움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괜히 윤석열 전 총장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물론 네.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떤 경우로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 그냥 분석은 그렇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거 공작을 합니까? 그리고 공작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어쨌든 골프채 그거 본인은 빌렸다고 하지만 받은 건 맞잖아요. 전달한 사람도 있고. 아, 예. 집에 창고에 갖다 놨다니. 있어요. 근데 본인은 빌렸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믿어집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이 나는 아무 일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몰아가지고 공작 정치했다면 이해가 돼요. 본인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경찰에서 조사받고 이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본인의 이 어려움을 넘어가기 위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공작 정치란가를 말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품을 수밖에 없고 이 문제에 저는 국민의힘이든 윤석열 총장 캠프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 이게 아니라고 나와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이준석 대표였어요. 네, 이준석 대표가 어저께 사실관계 확인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또 톤이 조금은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한 이동훈 논설위원이 실명에 대한 부분들과 확실한 정보를 갖고 올 때만이 진상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얼마 전에 저 공영방송 기자가 윤 전 총장 취재하면서 이거 경찰 사칭 MBC에서 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상식으로 봤을 때는 세상에 공영방송 기자가 설마 2021년에 경찰을 사칭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하잖아요. 그리고 MBC에서 뭐 안타까운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런 그렇게 안타까워요? 일련의 상황들을 김병민은 많이 안타깝네. 그리고 경찰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켜보면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관련된 사건 속에서 경찰이 아니라고 했는데 보니까 맞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기소조차 하지 않고 문제를 삼지 않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이 문제 잘 밝혀야 된다는 얘기와 함께 빨리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이름 밝히십시오. 저는 자꾸 이렇게 김병민 의원이 팩트를 얘기하는 팩트.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라 연관 없는 걸 가져와 가지고 경찰이 지금 정확하게 수사를 안 할 수도 있다. 엮기는 잘 엮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이에요. 뜨개질하면 국가대표 될 것 같아요. 그걸 그렇게 엮으면 안 된다고 보고 합리적인 저는 의심. MBC 같은 경우도 물론 그 기자가 잘못했어요. 그걸 잘못했다고 저는 보고 사과하고 그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캠프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사실이라면 공작 정치 선거 개입 사법거래다 이렇게 하면서 격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이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 전 총장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영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공박이 있어서 법적 다툼이 있을 때는 가장 빛이 납니다. 근데 지금 해야 되는 문제 속에서는 이런 빛이 나는 영역 본인이 그동안 잘해왔던 것보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얼마나 잘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검찰총장으로서의 모습들이 계속 비춰지게 되면 저는 좋지는 않다는 모습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훈 전 논설위원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걱정과 의구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 속에서 전 검찰총장의 모습이 짙게 보이네 라고 만약에 정리가 되게 되면 윤 전 총장이 대선 캠프 과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상황을 지켜보고 오히려 지금 가고 있는 윤석열이 듣는다. 이걸 어떻게 좀 흥행시킬까를 고민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애정이 깊어요. 제대로 얘기했어요. 이번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애정이 제대로 깊어요. 얘기했네. 네.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항상 제대로 얘기하는데. 제대로 항상 안 했는데 오늘 이번은 제대로 얘기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윤석열 전 총장이 자꾸 검찰총장의 모습 보이는 거 보이나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도 냉정하게 정말 증거가 있다면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일단 사실관계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거를 음모론처럼 몰고 가는 순간이요. 본인한테 저는 리스크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관계 확인 안 된 상황에서 이게 마치 큰 공작 정치인 것처럼 몰고 가다가 아닌 걸로 결론이 나오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겁니다. 너 항상 검찰총장일 때 그렇게 수사했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병민 의원이 조언했던 것처럼 윤 전 총장 캠프에서는 잘 듣고 그런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8237님께서 헐 그게 진짜 공작이었다면 그걸 정치로 이용했겠죠. 이동훈 대변인이 열흘 만에 잘렸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도 하네요.
그럼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 윤 전 총장 측의 캠프에서도 저는 그냥 추측입니다. 이걸 어느 정도 정보를 받았을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 사람 자르겠습니까? 갑자기 10일 만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그 사람 왜 나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이미 윤 전 총장 측에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추측하고요. 그 추측 때문에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그만두게 되는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 전 총장의 지금 민심 행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쏟아내는 보수 발언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내에서는 그냥 조금 약간 관망적으로 지켜보는 측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사람들도 좀 관망으로 돌아선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원래 관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당내에서 일단은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당과 함께하겠다 그러면 뭔가 교집합이 있을 텐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윤 전 총장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당원들 혹은 당내 의원들도 여전히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국민에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 도봉구에 있는 부동산에 갔는데 듣는 것보다는 윤 전 총장 메시지가 더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왜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선거 때 젊은 청년들이 우르르 와서 마이크 잡고 유세하고 연설하지 않습니까? 기획해서 하면 그렇게 안 나와요. 국민들이 진짜 답답해서 새로운 국가 지도자에게 하고 싶은 울분의 얘기들이 많을 텐데 그걸 진짜 들으려고 하는 날것의 메시지들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윤 전 총장 캠프 분발해야 됩니다. 저는 거기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오늘 웬일로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하시네, 김병민 의원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본인이 더 말을 많이 해요. 제가 보면서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고요. 그분들이 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해야 돼요. 본인이 자꾸 이거 집값 올랐죠? 얼마 올랐습니까? 그 메뉴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많은데요. 술 한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현재 상황의 어려움들을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본인이 너무 말을 많이 해. 그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인이 말을 많이 합니까? 네, 본인이 말을 많이 해요. 투머치 토커. 그렇습니다. 최진봉 교수 말하는 겁니까? 두 분이 잘 맞으시겠는데요. 네. 이슈 티키타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김병민 전 비대위원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한결의 김민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김민아 왔습니다. 자, 어떤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의 전 대변인이죠. 네.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 네, 정치 공작이라고, 네. 여권의 공작이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큽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서 이준석 리스크 얘기를 한참 하셨던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의 그 반응도 저희가 좀 눈여겨볼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해주세요. 네. 궁금해요. 일단 수산업자 김어무개 씨로부터 금품받은 의혹으로 이동훈 전 대변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맞습니다. 골프채 세트를 받긴 받았더군요. 그러게요. 집 창고에 가져다 놨더군요. 받은 빌려서 거잖아. 썼는데 돌려주진 않았던 상황이라는 거죠. 받았는데 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렸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그래놓고 풀 세트 받지 않았다. 네네, 맞습니다. 네. 어제 이제 그렇게 본인이 항변을 한 것을 두고 이준석 대표가 되게 갑작스럽게 당 차원에서 좀 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리스크 또 정치 신생하다 아직도 30대 영선으로서 약간의 어떤 무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로 좀 국면을 전환하려는 거 아닌가. 그렇죠. 송영길 대표한테 당해가지고 네네. 이 코너에 몰리니까 지금 이거 잡고 빠져나와야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앞서서 여가부 통일부 폐지론부터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 100분 번복으로 인해서 당내에서 좀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 이동훈 전 대변인 사건을 두고 야권이 공격당하고 있다 이렇게 좀 프레임을 짜서 어떻게 하면 본인의 그 리더십을 다시 좀 제자리로 올려놓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페이스북에는 충격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되게 빠르게 반응을 했고요. 또 직후
MBN 인터뷰에 나가서도 뭐 당에서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 강하게 굉장히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 뒤로 이제 약간 속도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오늘은 뭐 조사단을 꾸리려든지 구체적인 행동을 하려면 이동훈 전 대변인 측에서 좀 정보를 제공해줘야 된다. 좀 협조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에서도 발끈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 같이 공조하는 모습이 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 윤 전 총장 쪽 그 캠프에서 입장문을 내서 아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는 공작 정치다. 수사권을 이용한 선거 개입이고 사법 거래다. 이렇게 네, 무시무시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러니까요. 선거 개입, 사법 거래 막 이게 법치를 또 무너뜨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윤 전 총장 쪽에서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빠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정치 선언이 있었던 6월 29일에 왜 이 문제가 흘러나왔는지. 이게 이제 본인을 겨냥했다는 거겠죠. 근데 그날 이동훈 씨 관련된 사건이 나온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김건희 씨가 그날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다 그때 다른 줄리 인터뷰 때문에 네. 이거 몰랐어요. 자, 권성동 의원도 한마디 했습니다. 맞습니다.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고 있는 권 의원인데요.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정치 공작이 난무할 것으로 우려된다. 여권의 습관적 정치 공작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당 차원에서는 막 이렇게 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뭐가 꾸려지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아직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 당에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리고 이동훈 씨가 네. 그 여권에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들었대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걸 좀 취재해 보려고 연락을 취했는데 한참 전화를 꺼놓으셨다가는 그 메시지로는 말할 수 없다. 여권인서 누군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누가 어떻게 자기 공작을 했다는 거 말만 하면 빨리 끝날 텐데 말할 수 없다고요? 또 뭐 나름의 그 다음 입장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니 어떻게 보면 이걸 또 시간차로 본인이 폭로를 이어간다고 하면서 좀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좀 듭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가 좀 특이해요. 네. 일단 민생 투어인지 민생 경청인지 갑니다. 네. 가고 하루 이틀 있다가 이렇게 보도가 하나씩 나오고 사진이 하나씩 나오고. 네, 정말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사실 어디를 가든지 그 유튜버들이 많이 쫓아다니거든요. 아, 그래요? 실시간으로 많이 중계를 해주는 게 정치권의 어떤 생리 같은 모습이었죠. 트렌드죠. 네. 근데 윤 전 총장은 꼭 하루 이틀 뒤에 이 사실을 뒤늦게 사진과 본인들이 그 받아친 속기록을 통해서 기자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예를 들어서 그 고려대 최장집 명예교수를 만났는데 이틀 전에 만난 것을 오늘 공개를 했어요. 네. 저희한테 보도자료를 보냈는데 4페이지짜리 그 워딩들이 가득 담겨 있는 윤 전 총장은 뭐라 말했고 최 교수는 뭐라 말했다. 쭉 담겨져 있는 그 보도자료 4페이지짜리를 보냈고 본인들이 찍은 사진을 보냈고 어느 식당에서 밥 먹었는지조차 밝히지를 않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만 흘리는 그런 스타일로 신비주의인데요? 네, 행보를 하고 있어서 기자들이 참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사실 고민이 좀 많습니다. 담당 기자들이 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네. 유력 캠프, 유력 그 주자들한테 마크맨이 생겨요.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한테는 마크맨이 한 명씩 다 붙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지나가다가 한마디씩 듣고 그리고 가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 회의 앞에서 듣다가 나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네요. 좀 선택적으로 본인이 공개하고 싶은 모습만 공개하게 되는 형식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취재를 했다고 하기도 굉장히 애매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네 주는 거를 받아 써라라는 이 형식으로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 네네. 그럼 기자들도 좀 불만이 좀 터져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그렇죠. 윤석열 캠프에서 뭐라고 합니까? 캠프에서는 일단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본인들이 일정을 미리 알리면 기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방역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사실 네네. 네,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 그래서 국회 같은 경우에는 풀단을 꾸려서 돌아가면서 몇 기자가 같이 참여를 하고 거기서 무슨 말 하는지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면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것도 보게 되고 좀 저희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려주는 말만 받아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통로를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걸 취재한다고 하기가 사실 굉장히 애매합니다. 제가
2002년 대선 때 네네. 정몽준 후보 제3지대에 있는 정몽준 후보 마크맨이었어요. 근데 정몽준 후보는 재벌 회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신비주의를 폈어. 그래도 지나가면서 기자들한테는 인사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조금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마크맨을 했는데요. 그분은 따뜻하고 말하시는 걸 또 좋아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날씨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그러면 날씨가 좋죠. 그러면서 날씨에서 옛날에 어떤 얘기 여기서 하나씩 두씩 들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제가 오늘 잠을 잘 잤어요. 그러면서 한동안 잡아놓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 얘기가 많은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이분이 어떤 사람이다는 거를 알게 했는데 아무튼 윤석열 후보는 지금 일단 언론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언론을 잘 못 믿나요? 약간 검찰 때 검찰 기자들을 다루던 그런 모습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계신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이에요. 검찰에서는 검사와 기자가 이게 동등하게 취재하고 수사하는 관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정보를 검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검사의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던져주면 이 사람이 특종을 쓸 수도 있고 어떻게 의미 있는 기사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기사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의 이렇게 수평적이라고 보다는 수직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정치부는 워낙 따라다니는 기자들도 많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튜버들이 다 생중계를 하고 정치인들도 본인의 워딩 한마디가 기사화로 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곳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 정말 공개된 상황에서 정치인들도 움직이고 기자들도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인데 윤 총장은 현재는 너무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이 사실상 소통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게 되죠. 우리도 지금 윤 후보라고 해야 되는데 네. 거의 다 윤 전 총장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검사 윤석열에서 정치인 윤석열로 넘어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던지는 메시지도 분노, 비판만 있지 비전 정책이 없어요. 네, 그런데 몇몇 일간지하고 단독 인터뷰 하잖아요. 네네. 뭐 친분이 있거나 뭐 그런 관계로 인터뷰하고 나오면 기자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단은 그 인터뷰조차 본인이 원하는 언론사를 이제 선택을 해서 네. 원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저희는 아직 선택받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인터뷰를 어떻게 순서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지 않고 한참 보겠다. 언제 누구와 인터뷰할지를 공개를 안 해주고 있어요. 여전히요. 그러면 그 상당수의 다른 기자들이 그쵸. 좀 비판적인 네네. 시각을 그러면 이제 저희도 이제 계속 삐지는데.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 캠프 안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는 정말 누가 봐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SNS를 운영하면서도 굉장히 막 이랬다 저랬다 닫았다 열었다를 반복했고 행보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여전히 일방통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좀 하나 더 물어볼게요. 네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하고 언론가의 허니문도 거의 끝났습니까? 그렇죠. 이준석 대표도 이제 대표가 됐으니 그동안의 어떤 친분 관계에 의했던 그런 사이보다는 더 공식적인 사이로 조금 바뀌어가지 않았느냐. 조중동 보수 언론에서도 때리기 시작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지금 사안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일부 여가부 폐지론을 갑자기 꺼내들고 나와서 당내에서 시끄러웠고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당내 의견을 조율을 아직 못한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로 비판받을 지점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작되나요? 네. 0681님께서 물어봅니다. 집 앞에서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새는 집 앞에 기다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 살지 않습니까? 쏙 들어가냐. 네,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저희는 보기가 어려워졌죠. 예전에는 정치인 집 앞에서 기다렸다. 그리고요. 정치인 집에 아침에 밥 먹으러 갔어요. 그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고 시작하고 그리고 설날 설날 1월 1일 날 떡국 같이 먹고 세배하러 가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지금은 그런 낭만이라면 낭만이 없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낭만 아니더라. 나는 싫던데요. 네. 자, 전 국민 재난지원 두고 갈등이 계속됩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예결이
회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홍남기 부총리가 나와서 하위 80% 지급안을 고수를 했고요. 예. 민주당에서는 홍남기 해임론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오늘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한편으로는 당내에서 해임을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좀 격양된 상황이라는 내부 분위기를 전했고요. 예. 또 송영길 민주당 대표랑 이준석 그 국민의힘 대표가 합의를 했고 그 뒤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또 당은 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당론을 100%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자 이렇게 모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제 최고위 통해서 그렇게 의견을 모았는데. 근데 아무튼 홍남기 부총리하고는 또 갈등하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번이 몇 번째요? 그러니까요. 홍남기 부총리랑 여권의 갈등 처음이 아닌데요. 코로나19 사태 본격화된 이후 또 정말 손꼽을 정도로 여러 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그 지난해 3월부터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네. 당시에는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했던 기존 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고 그 당에서 요구를 하자 강하게 반발했었고 그때는 협의가 안 되더라도 기록으로라도 남겨달라면서 본인의 반대 의사를 계속 굉장히 반대했대요. 그런데 강하게 말했었죠. 처음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줄 때 대통령이 단호하게 이번엔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줬답니다. 네. 그리고는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튼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해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네, 좀 아무래도 계속 해임론까지 나온다는 것은 정부에도 굉장한 리스크이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좀 봉합이 돼야 될 텐데 아직은 오늘 내일 예결위 전체회의가 있는데 여전히 그 입장을 고수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대선 주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게 효과가 있다. 이게 작년 1차 지원금 때도 증명이 됐었던 것이다. 이분은 계속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하시는 분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홍 부총리를 향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날을 세웠습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에 홍 부총리가 재정 운용을 정치적으로 따라가지 않겠다는데 관료주의 고집으로 들린다.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소비 진작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 안 들리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후보는 선별 지급을 처음엔 주장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당론으로 결정된 이후로는 입장을 따로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론으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전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 줘야 된다고 확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661님께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 뜰 차례인가요? 윤석열 최 그다음에 홍 그다음에 누굴까요 얘기하는데 아니요. 자기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곡관지기는 곡관 걱정하는 게 또 맞습니다. 이런 네네. 주장이 또 팽팽하게 이런 토론은 건설적이라고 봅니다. 네네. 자, 3344님 살림살이 하는 홍 부총리 이해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0646님 홍남기 해임하면 야당 대선 주자로 또 나올 거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얘기하고요. 신미애님께서 요즘 정치뉴스 하루하루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흘러가길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대선 뉴스, 정치 뉴스 모두 나라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발로 뛰는 기자들의 수다에 한결의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천호대교 지나서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성소대교부터 여파받고요. 이전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한강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다시 반포대교부터 암사대교 쪽으로는 부분 정체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바란 부근에서 화성휴게소, 비봉부터 용담터널 사이 차가 많은데요. 이 사이에 매송휴게소 4, 5차로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더 가서는 금천에서 막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양지에서 양지터널 부근 교통량 늘었고요. 용인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는 사고가 있어서 많이 혼잡합니다. 좀 더 가서는 동수원부터 부곡까지 정체 이어졌고요. 다시 둔대에서 반월터널, 군자부터 월곶 쪽으로 막히는데요. 월곶 분기점 3차로에서도 화물차 사고 처리 중이니까 주의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모두 정숙해 주십시오. 재판 5분 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건 번호 0714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신유진 변호사 출석했나요? 네, 신유진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눈 깜짝하고 뜨니까 다시 여기 앉아있네요. 그렇죠. 제가. 네, 또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박지훈 변호사는. 재판이 좀 연기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방송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방송도 지금 방송국에 지금 많이 나와가지고 네. 불안합니다. 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검찰에서는 담당 관련자들을 다 공소 제기를 하지 않았죠.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감찰을 법무부하고 대검에서 했었는데요. 네. 그거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거 복잡해요. 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를 증인을 무려 100여 차례, 많게는 100여 차례까지 불러서 계속해서 증언을 연습시키는 그런 정황을 충분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이 수사를 열지 않았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찰 결과를 발표를 한 거죠. 그렇죠. 검사가 증거를 모으고 증언을 모으는 사람인데 증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잘못됐다고 해서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고 그 과정에서 배당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검 감찰부로 보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이것을 또 인권부로 배당. 인권부는 수사 권한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문제다라고 결국은 공정하지 않았고 충분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정보 같은 게 다 유출이 됐었다. 피의 사실 등등이 그렇게 함으로써 심각한 잘못된 수사 관행이었다라고 발표가 된 것입니다. 자, 불공정했다, 불충분했다, 부정 유출했다. 그런데 그러면 검사들이 징계를 받게 되나요? 일단 아직 거기까지 발표된 건 아닌데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징계가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9월에는 이문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기소 의견으로 수사팀이 이제 내야 된다,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기소가 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잘못이 있는지 그때 그냥 그러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잘못이 있는지 감찰을 통한 것이고요. 이 공소시효가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만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겠지만 앞으로는 이 수사 관행 자체를 좀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징계를 내리겠다라는 것까지 결론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네. 그럼 그냥 또 묻히는 건가요? 근데 시간이 또 지났기 때문에 징계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까? 징계 시효도 대략 3년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소를 하는 게 사실 맞았었는데 그때 못했고요. 그럼 아무튼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수사를 잘 못했고 어떤 사람들이 감찰을 막았는지 그거는 이제 발표된 거죠. 이름이라도 좀 발표해가지고 우리가 방이라도 붙여놓습니다. 그거라도 필요한데 또 그게 또 법적으로도 또 신상의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안 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지금 그 이름도 안 나왔죠. 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다른 데서 계속 떠들고 다닐게요. 여기서 말고요. 자, 박범계 법무장관이 여러 개혁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사실 공표 요건 구체화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 막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공소장 같은 게 유출됐던 사안이 있었고 말도 안 된다라고 그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공소장도 그렇고 대검하고 협의 과정에 있는 것도 유출이 돼가지고 이런 조직이 다 있냐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월성 원전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하기만 하면 바로 유출이 되죠. 보수 언론으로 바로 그냥 공개되더라고요. 그래서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그거하고 월성 원전 사건 관련해서는 이게 피의 사실 공표된 게 문제된다 했지만 나머지 얘기는 안 했었어요. 특히 윤석열 총장 관련된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도 엄단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 근데 엄단은 간단해요. 이때까지 규정을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냥 그 규정대로만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요. 왜 안 하죠? 조국 장관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새로. 예. 하면 되잖아, 있는 대로. 그러게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이제 지금까지 실행 의지가 없었다면은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잘못한 게 있으면 다시 감찰. 아직까지 그렇죠. 감찰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했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의 신뢰를 다시 세우려면 조금 자신의 조직, 자기 조직에 좀 잘못 엄단하면서 우리가 거듭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잘 안 내요, 검찰은. 그러니까 그거라도 하고 제가 만약 검찰 조직에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오히려 반성을 하면서 우리 조직을 저도 보다듬을 것 같은데 제가 검찰 조직에 있어요. 그럼 박준을 매우 그래가지고 자 새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더 반대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도 휴대폰을 직접 숨기고 지금 수산업자 가짜 수산업자 그것도 그 걸린 부장 또 휴대전화 또 비밀번호 안 알려주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가슴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주변에 있는 그 맞습니다. 과오 이거 더 엄벌해야 되는데 이거 검찰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휴대폰은 절대 포렌식을 할 수 없는 것이냐. 그리고 사인의 휴대폰은 다 이미 제출을 받겠죠. 그래? 제출 안 해?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딴 데는 몰라도 수사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조금 손해가 본다 하더라도 모범이라는 게 별 게 없어요. 그렇죠. 내야 돼요. 이 휴대전화 있는데 내요. 제가 안 내는 거는 안 낼 수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변호사예요. 근데 검사는 자기가 그렇게 수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조직의 어떤 그걸 위해서라도. 근데 보면 4개 전화가 동시에 없어지기도 하고요. 비밀번호는 끝까지 열지도 못하고 이번에도 비밀번호를 열지를 못합니다. 검사 손해만 들어가면 다 그래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안 주고 그냥 몸싸움으로 끝내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는 거. 근데 일반인은 그것에 대한 불이익이 철저하게 있다는 거. 네. 이거 좀 검찰이 다시 좀 생각해봐야 될 그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 검찰이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오지 않았어요, 지금. 아직도 그래서 검찰 개혁이 가야 갈 길이 좀 멉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1심 구형은 그대로 구형한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대로 구형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일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 조범동 재판에서 공범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의 관련이 없다라는 무죄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확인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더 났습니다. 그렇죠. 관련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검찰 입장, 자 정경심 교수 입장 각각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검찰 입장 중에 이제 의견 진술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에 구형을 하면서 중요 사건이라면 검사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는데 그 얘기 중에 아직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또 살아있는 권력자의 부정부패 요거는 필요하다. 국정농단 사건도 있었다. 권력 눈치 보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국정농단이었다고. 그러니까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보기에는 제가 국정농단 사건이다. 저는 앞만 봐도 이게 왜 국정농단 사건하고 같은 건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조국 전 장관이 예를 들어서 그 민정수석을 하면서 뇌물을 받아 묻다든지 권력형 비리라든지 그런 거라면 당연히 이렇게 쓰는 게 맞고 당연히 압수수색 100만 번 해서라도 찾아내야 되죠.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사모펀드는 지금 말했던 것처럼 정경심 교수 건데도 그것도 지금 거의 다 무죄가 된 상황이고 결국 입시 비리거든요. 그것도 민정수석 하기 전에 이게 어떻게 권력형 비리인지 저는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조범동 씨 판결문에서 권력형 비리라고 검찰이 주장하는데 그와 관련된 증거가 없다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조범동 씨 사건은 그 사모펀드만 계속해서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뜯어보고 고쳐보고 엄청 이 부분만 봤는데 권력형 비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은 입시비리, 표창장이나 인턴 이런 그 확인서 이런 부분만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검찰이 1심하고 같이 구형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구형량을 좀 줄이든지 또 의견 진술할 때
뭐 민주주의라든지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빼는 게 맞죠. 그냥 이렇게 하면 공정의 문제라고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유사한 사건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있다고 했는데 유사하지 않아요. 이거를 글쎄요, 이거를 언론을 향해서 쓴 건지 참 의문이네요. 유사한 사건으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한 것은 검찰의 패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고는 언제 내려지나요? 중요 쟁점이 뭔가요? 8월 11일 날 내려지는데요. 지금 이미 얘기했던 게 큰 무더기로 분류를 하면 뭐 사람들은 범죄가 어마어마하지 않느냐 근데 범죄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사모펀드 관련된 범죄들, 그리고 표창장 위조 등 입시 비리 관련된 범죄들, 그리고 세 번째가 그거 관련된 증거인멸죄가 됩니다. 일단은 1심에서 사모펀드 일부가 유죄가 됐었어요. 일부는 무죄가 되고, 그 중에 하나 우리 눈여겨봐야 될 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투자했던 부분. 이거는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조범동 씨 관련해서 무죄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무시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신급 재판상 대법원 의견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입시 관련된 거는 저도 유심히 이제 재판을 봤었는데 1심 이후에 2심에서 뭐 다른 사실관계 증거들은 제출은 안 된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일부 있긴 하지만 지금 표창장 위조 관련해서는 최성해 총장의 진술이 신빙성 있냐 없냐 이 부분이 그렇긴 한데 표창장 위조 관련해서 그 PC가 과연 방배동에 있었느냐 동양대에 있었느냐 그리고 방배동에 있었던 증거로 1심 판결문까지 기재됐던 내용이 인터넷 접속 시간을 들었거든요. 인터넷 접속 시간이 심야 시간에 있었던 걸 보면 이거는 자택에 있었던 PC가 맞다라고 1심 판결문에 있었는데 그때 인용한 그 시간이 인터넷 접속 시간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수정 시간이라는 거예요. 웹 서버 관리자의. 그래서 판결문이 일부 그 부분은 반드시 변경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판결 1심 판결에서 인용한 일부 증거는 조금 뭐 빠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판결문 자체는 좀 달리 판단해야 될 부분은 있다. 네. 아마 입시 뭐 제가 판단컨대는 사모펀드 부분은 뭐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증거인멸 부분은 일부는 유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제 이번 재판의 가장 쟁점이 될 거는 이 입시 비리, 표창장 위조 등등인데 뭐 지금 신문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PC 부분입니다. 우리 형사 재판은 무죄 추정이 적용이 되고요. 무죄 추정보다 더 중요한 건 증거 재판주의입니다. 했고 안 했고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면 했다면 그에 합당한 증거가 아주 개연성 있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증거가 불법이다고 그게 인정 못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면 거기에 터잡아서 나왔던 모든 증거들은 무효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재판이 확 바뀌기도 한다.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PC가 사실은 PC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의 그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냐 이런 문제가 또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아주 디테일한 그런 내용보다도 오히려 PC 자체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변호인 측에서 그 많이 주장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이번에는 좀 궁금합니다. 많이 궁금합니다. 자, 다음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1억 논란,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김건희 씨가 1억을 들고 이제 증인을 찾아갔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과거에 이 김건희 씨 어머니 최모 씨와 그리고 같이 동업을 했던 사업자가 있는데 그 사업자 간에서 동업 약정이 과연 반반씩 나누기로 했던 것이냐 아니면은 그 김건희 씨 어머니 최모 씨 주장으로는 나는 그런 약정을 한 적이 없고 내가 강요에 의해서 여기 도장을 찍었던 것뿐이다. 그 계약서가 잘못됐다라는 재판이 있었어요. 복잡한 재판인데요. 이거 궁금하신 분은 주진우 라이브 이진동 기자가 나와서 인터뷰한 부분 이렇게 들어보시면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진동 기자가 최전문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 그 어머니 최모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준 법무사 백모 씨가 있습니다. 그 백모 씨가 1심에서는 유리한 증언을 해줬는데 2심 항소심에 이르자 김건희 씨가 그 백모 씨한테 1억 원을 들고 찾아갔다. 자, 1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그리고 네. 동업자 정대택 씨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중간에 있었던 일을 봐줬던 법무사가 네. 결정적인 증언을 하면서 그 동업자인 정 씨가 감옥에 갑니다. 네. 근데 2심에서는 그 법무사가 말을 바꿔서 재판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상황에 김건희 씨가 1억을 들고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1억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요 얘기를 합니다. 좀 의미가 있는 얘기 같은데요. 1억을 갖고 간 거는 맞다. 그렇지만 장모, 자기의 모친이죠. 모친하고 그 백모 씨가 하해시키기 위해서 1억을 들고 갔다. 네. 그렇지만 이거 뭐 문제되냐? 모의 위증이고 뭐 위증 교사고 간에 네. 공소시효 다 지난 거 아니냐? 10년.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 7년 아니면 10년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근데 김건희 씨가 인터뷰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거 법적으로나 이게 좀 이거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인데. 법적으로는 뭐 공소시효가 지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5년이거든요. 네. 상당히 시간이 꽤 15년, 17년 전의 일이니까. 네. 이게 뭐 살인죄도 아니고요. 공소시효가 상당히 많이 흘렀다고 보는 건 맞는데 문제는 1억을 갖고 합의를 본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누가 봐도 대가성이 있어 보여요. 누가 1억 갖고 그렇죠. 가지고 합의를 그 봅니까? 단순히 화해를 주선하기 위해서 1억이라는 눈은 지금도 크지만 네. 그 당시에도 컸습니다. 그렇죠. 저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거든요. 네. 누구 좀 찾아오세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도 싸우기만 하면 1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되죠. 튀어나올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뭐 대가 예컨대 위증해준 대가를 준다고 했다든지 네. 이미 또 뭐 부동산 관련된 뭐 임대차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전달된 게 아니냐라고 놀라야 되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면 큰 문제가 없는데 대권 후보예요. 예. 또 대권 후보의 처잖아요. 네. 공소시효 지났다고 뭐 괜찮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김건희 씨도 공소시효 지난 거 아니냐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 대검이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사하라고 지휘를 했다고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배당이 됐다 형사사법에 배당이 됐다 뭐 이렇게 보도까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터뷰로 지금 그렇죠. 논란이 좀 커졌어요. 네. 그렇죠. 이 최 씨 특히 이제 이 장모죠. 위증을 많이 했다라는 거거든요. 위증을 시켰다라는 게 이 정대택 씨의 주장이었던데 네. 이제껏 다 불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부는 다시 조금 판단해라. 재기 명령 뭐냐면 불기소한 게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다. 새롭게 기소할 만큼 조사를 해봐라. 뜻이긴 하거든요. 아무튼 새로운 증거를 인터뷰로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기 명령하고도 맥락이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이 재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관련 인물들 너무 많아요. 언론인도 네. 많고 정치인도 많고. 네, 일단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김영란법, 네. 청탁금지법 대상자는 공직자, 그러니까 네. 공무원, 교사, 언론인이거든요. 네. 교사가 여기 와서 받을 리는 없고, 아니다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 교사를 아직 줬다는 없으니까요. 얘기는 없어요. 지금 경찰하고 검사하고 특히 언론인들이 지금 언론인들이 참 문제됩니다. 무대기로 나왔죠. 7명이 지금 입건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조선일보 주변에 많고 중앙일보도 나오고요. 네, 조중입니다. 조중. 왜냐하면 이 지금 가짜 수산업자가 네. 처음에 그 인맥을 쌓은 그 사람이 네. 그 송모 씨. 월간조선 팀장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그분의 인맥을 왜 저를 쳐다봐요? 저는 안 받고 저는 몰라요. 와도 안 받아요. 저는 안 온다니까 안 준다니까. 네, 그분의 인맥을 시작으로 해서 네. 그 쌓아갔기 때문인데 지금 뭐 다 빌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자, 근데 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경찰에 소환돼 놓고 자기가 얘기를 했어. 빌린 거다. 집에다 창고에다 갖다 놨다. 이거는 두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네. 골프채거든요. 네. 수백만 원 상당.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골프를 뭐 이렇게 빌려가 채를 뭐 8월 달에 빌려가지고 뭐 한 3월, 4월 달까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경우가 말이 됩니까? 네. 관상용으로.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돼. 골프라는 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단은 설사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 청탁금지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언론인이나 그 공무원, 공직자 등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 사람들은 그 해당 물품이나 뭘 받으면
즉시 상급 그 기관장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예. 그리고 돌려주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쭉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럼 그 자체가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근데 그게 빌렸다고 주장하는데 빌렸다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그 빌렸다고 주장하는 거는 예전에 검사들 99만 원 세트, 불기소 세트를 받기 때문에 자신도 한번 거기에 한번 해당을 시켜달라라는 그렇죠. 취지의 어떤 내용의 발언이고요. 그래서 중고 골프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네. 중고다 이거는. 그래서 99만 원 세트에 이어서 중고 골프채 빌려서 99만 원이 될지. 아, 사법 처리를 좀 좀 안타깝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다 빌렸다 하잖아요. 네. 빌렸다고 하겠지. 그럼 내가 받았다. 아니, 내가 그런 거 받았다. 빌린 거가 객관적으로 빌린 거가 돼야 돼요. 그렇죠. 정말 골프채 빌린 거면요. 그날 쓰고 최소한 그 다음 날이나 다음 골프장 가기 전에 줘야 되는 게 빌린 거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도 이 말들을 받은 사람도 지금 빌렸다고 하는데 어차피 그 사람이 렌트를 하니까 뭐 가능한 얘기긴 아니 하지만 골프장에서 빌렸으면 바로 줘야지 왜 가져갔습니까? 요새 택배 시스템이 돼 있어 주면 돼요 더 네. 붙여서. 이럴 경우에는 더 형이 가중되죠. 그러니까 양형 사유에서 이 사람은 이게 빌렸다는 정말 지금까지도 이게 빌렸다고 생각하면 많은 걸 빌렸을 수 있겠구나. 많은 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입건되고 문제가 되니까 아이고야 큰일 났다. 빨리 갚아라. 빌렸다 하자. 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차 받은 사람들도 다 빌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 왜냐하면 빌렸으면 하루 타고 줘야지요. 네. 몇 달씩 탑니까? 아니 그렇죠. 걸리니까 렌트비 주면 됩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뭐 바보입니까? 알겠어요. 그렇다고 화났다고 해서 화해한다고 내가 돈 주고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래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김영란법이 이렇게 효과적인 법인가 네. 생각이 좀 다시 들었습니다. 네. 조혜숙님께서 옛날에 동네 나쁜 형들이 돈 물건 빌려달라고 하지 뺏지 않습니다. 이렇게 뺏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지. 딱 그거예요. 그렇지. 돈 있냐? 야 내가 뺏어가냐? 잠깐만 쓰고 줄 테니까 그래, 너. 그 아직까지 제가 그렇죠.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국조일 때 많이 이제 공갈 갈치 많이 당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게 다 똑같죠. 갈치 그렇죠. 그때도 다 빌려달라고 합니다. 강도들도 그래요. 내가 잠깐 쓰고 줄게. 네. 내 마음 편해지면 줄게. 이렇게 2081님께서 가짜 수산업자라고 해서 수산업자들이 기분 나쁘다고 그러게요. 합니다. 자, 사기꾼. 사기꾼으로 네. 사기꾼으로 하겠습니다. 몹시 사기꾼. 네. 이 사기꾼한테 돈 받고 골프채 받고 차 받은 언론인들이 많습니다. 이 재판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재판 5분 전 박지훈 신유진 변호사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I messed up tonight. I lost another fight.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수해 복구 좋았던 장병들에게 1년 만에 보낸 포도 KBS 기사인데요. 지난 여름에 물난리가 났어요. 지난 여름에는 정말 길었지 않습니까? 섬진강 근처에 이렇게 물난리가 나서 농부들이 집도 잃고 밭도 잃고 과수원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때 군 장병들이 와서 매일같이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힘내세요 어머니,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갔대요. 이 일도 도와주는 것도 감사한데 그래서 아이고 물난리를 겨우겨우 이겨냈습니다. 올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열매를 따가지고 복구 장병들한테 그 주민들이 직접 건넸다고 합니다. 포도와 복숭아 600상자를 보내서 장병들이 넉넉히 맛보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어우, 네. 수고한 장병들, 군인 아저씨들, 그리고 이 또 따뜻함을 다시 나눠준 이 농부 아저씨들한테 감사함이 느껴집니다. 아이고 따뜻해라. 각국 정상들 줄줄이 도쿄올림픽 불참선언, 일본 외교 기회도 놓치나. 2대1 기사입니다. 지금 뭐 한국과 정상회담이 있느니 없느니 일본 언론이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조금 비열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좀 나쁜데요. 세계 각국 정상들이 줄줄이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총리 제스틴 트레도 캐나다 총리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개막식 참석하지 않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대신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최근 참석한다고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쿄올림픽 안 갑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 정상도 별로 안 보입니다. 다만 다음 올림픽을 열기로 한 프랑스 파리가 다음 올림픽 개최지거든요. 그래서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간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올림픽 기간 동안 적극적인 외교 펼칠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해졌다, 이런 보도를 전했습니다. WHO 사무총장 BTS 수화 안무 15억 명 농인의 기쁨 감사하다.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테워드로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분이 BTS에게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했더니 신곡 나온 퍼미션 투 댄스 뮤직비디오에 이게 안무 춤을 추는데요, 수화 안무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청력 손실로 고통받는 15억 명의 삶의 기쁨과도 같은 음악을 계속 즐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그래요? 방탄소년단은 9일 퍼미션 투 댄스 이렇게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하자마자 52시간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 회 돌파했습니다. 7주 연속 빌보드 1위를 차지한 버터 인기를 뛰어넘을 거라는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는데요. 저는 이게 기쁘더라고요. SNS에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수화 안무를 따라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영상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 BTS 유엔도 가고 WHO 사무총장한테 인사도 받고 BTS의 선한 영향력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BTS의 퍼미션 투 댄스 들으면서 오늘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방사수 인증 퀴즈 정답은 오늘 티키타카였습니다. 티키타카 햄버거 세트 선물 받으실 분 주진우 라이브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못 받으신 분들은 내일 드릴 테니까 내일